YTN 오동건 앵커입니다. 저는 지금 백팩을 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살짝 열어볼까요? 파란색 파버카스텔 연필과 노란색 스테들러 연필이 있군요. 그리고 와일드라는 미국 여성의 수필집이 보이고요. 몰스킨 다이어리도 눈에 띕니다. 뒤쪽에는 웨스턴 디지털의 2TB 용량의 외장 하드가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자그마한 세상이군요. 이 가방의 주인은 이백 박 차장입니다. Life in your bag. Targus. 네, 이백 2부 오늘 모신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요. 그 아날로그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직접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대표까지는 아니고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있겠죠. 그 중에 뭐 하나인데 저는 특별히 조그만 그 독일의 그 오래된 그 필기구 회사 그 한국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필, 필기구 세계에서 그 가장 오래된 필기구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그 이봉기입니다. 예. 예. 뭐 저희는 그 브랜드명을 그냥 말씀해 주셔도 예. 그 파버 카스텔이라고 미술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친근한 그런 브랜드일 겁니다. 네, 직장인들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어린이들도부터 또 어린이들용도 많이 있고요. 네, 오늘 이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요. 뭐 요즘 디지로그라고도 하고요. 디지털 세상인데 아날로그 없이 디지털 혼자 가는 기계가 드물 정도로 융합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로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 이렇게 대세가 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은 그 융합이라는 단어가 언제쯤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석기 시대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최근에 우리가 이제 1980년도까지가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면은 디지털이 보통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디지털이 됐는데 근데 디지털로 우리가 쭉 편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 최근에 갑자기 또 아날로그가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융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디지털이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차별화할 점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날로그를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제가 아날로그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은 디지털이 그 상향 평준화라기보다는 어떤 그 디지털의 한계, 우리가 디지털은 굉장히 편리하고 참 하고 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니까 그 아날로그가 생각하지 않았나, 다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유추해보고 싶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스위스 명품 브랜드죠. 시계 태그호이어가 이제 구글, 인텔과 손을 잡고 스마트워치를 만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 읽었습니다. 이게 명품 시계의 어떤 디지털화.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그러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그호이어라는 이 명품 브랜드까지 디지털화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죠? 이게 지금 박 차장님이 삼성이나 애플이 하는 건 당연하고 태그호이어가 하는 거는 조금 좀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저는 그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그호이어가 그게 아까 말한 융합이겠죠. 그 디지털에 관심을 갖는 거나 디지털 회사가 아날로그 관심을 갖는 거. 이것이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태그 호이어면은 그래도 이제 꽤 비싼 시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보다 더 비싼 시계 예. 더 많습니다. 롤렉스도 뭐, 태그 호이어 반응이 괜찮으면 네. 나설 수도 있겠네요. 뭐 대부분 앞으로 나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뭐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예. 그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제는 함께 따로 또 같이라는 단어가 아마 적합한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이 요즘에는 그 사운드 바라고 하잖아요. 그 TV랑 네. 같이 쓸 수 있게끔 소리. 예. 길다랗게 나오는 네. 스피커인데 여기에도 진공관이 부품으로 들어가는 사운드 바가 나왔는데 아주 인기가 많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옛날 진공관에서 막 잡음이 제법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은 일부러 그 잡음을 그러니까 오리지널처럼은 아니지만 살짝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날로그 느낌이 나서 소비자 반응이 좋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 바에도 진공관이 들어가고. 혹시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그 진공관 라디오를 보셨죠? 예, 예. 제가 라디오가 있는 게 그 진공관 예. 라디오인데 우리가 지금 등산을 하다가 산에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샘이 나와서 그 물에 보면 흙도 있고 나뭇잎도 이렇게 있죠. 아, 예. 그렇지만 그 물이 우리가 아마 그 밑에서 내려와서 그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보다 아마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소리는 깨끗해야 된다. 아마 그 박 PD님은 그 디지털 시대니까 예. 소리는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게 있지만 아날로그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는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예,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연스러운 거 이꼴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는 결국은 편리함, 깨끗함, 뭐 디지털이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조금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진공관 라디오를 들어본 분은 예. 그 디지털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아니 제가 2주 전에 이제 대표님 처음 이제 뵈러 사무실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50년대 라디오인데 진공관이 들어간 라디오 2대가 있어서 제가 그것도 찍찍댑니다. 예. 그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그러세요?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아니, 또 어렵지 않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조금 비용이 나고 예. 수고를 해야지 이제 들을 수 있는 제품이죠. 아. 예,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예.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아날로그의 본질 같습니다. 예. 그 제품은 어떤 수고가 좀 필요한가요? 뭐 수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요. 예. 가끔 수리도 해야 되고, 예. 뭐 그런 거죠. 아. 그 디지털은 보통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별로 조심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뭐 수리할 이유도 없고, 거의 뭐 디지털은 고장이 없죠. 모든 디지털 제품이. 예. 아날로그 제품은 계속 돌봐야 됩니다. 예. 뭐든지. 그 차이입니다. 그 과정, 돌보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아날로그 생활입니다. 예.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 아니 뭐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애완견이랑 좀 비슷하겠네요. 뭐 그렇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 사실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예. 아주 수고스럽죠. 예. 예, 그 병나면 뭐 어떨 때 사람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예. 수고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거 내가 싫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네, 뭐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아날로그의 불편함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뭐 고생을 사서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불편함에 대한 매력,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함에 대한 매력.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람은 아날로그적인 동물입니다. 예. 예.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박 PD님 같이 세대, 우리 공부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기계를 하고, 이게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을 어떤 목표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볼 때 그렇게 다 돼도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럼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보니까 사람은 그 과정을 추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나중에도 시계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 편리한 게 행복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불편할 게 뭘까? 그건 아날로그거든요. 예를 들면은 샤프 펜슬보다는 연필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필 지금 자꾸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찾는 사람이. 이거 불편하잖아요. 예. 연필을 한번 개인적으로 경험을 보면 이거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깎아야 되고 말이죠. 어디 가서. 예. 샤프는 그냥 아무 없이 뚝 누르면 아무 생각 없이 예.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행복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예. 그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날로그의 본질 같습니다. 저는. 네. 예. 아니 제가 이제 대표님 뵙기 전에 이제 지인들한테 이 아날로그의 어떤 불편함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달리하고 있다. 이제 디지로그에 그랬더니 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나무를 자를 때 뭐 이렇게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럼 전기톱으로 그걸 당연히 잘라야지. 그걸 도끼로 그걸 어떻게 자르냐. 아무리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을 한다 해도 그럼 또 그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럼 예를 내가 하나 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아름다운 꽃을 하나를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럼 박 PD가 지나가다 동네 뭐 옆집에서 옆집 그 정원에서 꽃을 봤다. 본 꽃하고 똑같은 꽃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박 PD가 어디 등산을 가가지고 말이죠. 예. 한 두세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 위에서 똑같은 꽃을 봤다. 예. 그 감동이 같을까요? 다르죠.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예. 꽃은 같습니다. 예. 같은 꽃이잖아요. 예. 근데 감동이 다르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과정이 꽃을 보는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감동이 다른 겁니다. 예. 이것이 아날로그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좀 결과만 놓고 보는 있죠. 편리성을 사실은 최고로 추구하죠. 예. 편리한 것만. 그래서 편리한 것을 지금 30몇 년이 지났는데 1980년부터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하니까 이제 디지로그 그리고 뭐 합성이 융화 이런 단어가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어떤 편한 것만 쓰고 살다가 사람들이 약간 좀 허무함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어떤 과정을 찾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박 PD님이 여기 좋은 음식점이 옆에 있어서 참 맛있어요. 그죠? 아주 유명한 맛. 그거 계속해서 3번, 4번만 먹어보십시오. 그럼 맛이 없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예. 아까 편한 것만 추구하다가 그걸 계속 반복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재미가 없잖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거기서 이제 디지털을 자연스럽게 아날로그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날로그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연필, 만년필, 수첩, 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죠. 뭐 예를 들어 오디오 같은 것도 네. 진짜 매니아들은 이 디지털 뭐 이런 CD 이런 거보다는 LP, 진공관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맞아. 그것뿐이 아니죠. 뭐 많죠. 뭐 네. 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험한 트래킹을 한다거나 사실은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 아날로그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만나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 제가 예.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 꼭 뭐 쓰는 제가 이제 필기구 사업을 해서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게 있지요. 자전거도 그러면은 아날로그로 볼 수 있는 제가 거죠. 봐서는 그러네요. 예. 근데 자전거도 뭐 어떤 데는 뭐 모터를 넣어가지고 예. 딜이 그냥 형태만 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힘을 써서 뭐 달리고 하는 건 아주 아날로그적인 그런 행위죠. 예. 그럼 요 이제 뭐 연필이나 이런 수첩 이런 필기와 관련된 것들을
저는 이제 먼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디지털과 결합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지금 뭐 시중에 뭐 왁콤 같은 그런 태블릿 전문 회사에서는 전자펜을 뭐 팔기는 하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연필이나 만년필 디지털과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박 PD님은 전자펜을 애용하십니까? 애용하지 개인적으로?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저도 사실은 애용하지는 않는데요. 예. 스티브 잡스가 뭐 이야기해도 되죠. 예, 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태블릿 PC를 만들 때 사실은 제가 들은 걸로는 전자펜은 쓰지 말라고 이렇게 그걸 했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은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분이 뭐 개인적인 삶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손으로 터치하는 여기에 아주 포커스를 맞췄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저 애플 제품에는 전자펜을 안 쓰도록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안 씁니다. 이게 손하고 이 표면하고 마찰 하는 예. 그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행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행위로 디지털을 우리가 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융합을 나는 실현한 사람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연필 공장에서 그런지 저희도 그 제품을 생산을 해서 한번 공급을 해왔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 화면을 터치하는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모 브랜드가 막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터치펜을 막 홍보하고 하는 건 제가 잘못된 마케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도 말씀하신 펜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요. 펜은 거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자꾸 홍보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네. 대표님. 이렇게 연필로도 쓰고 볼펜으로 쓰고 하는데, 근데 또 요즘은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앱으로 된 다이어리도 또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요거는 어떻게 디지로그면은 병행을 해서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거의 종이 신문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다는 아니지만 예. 대부분 추세가.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도 종이 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예. 서너 가지를 보고 그렇다고 또 PC로도 저는 뉴스를 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달라요. 똑같은 뉴스를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봅시다. 예, 예. 그러면 이제 PD님이 요새는 컴퓨터로 단어를 찾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기억을 하겠죠. 그거 하고 옆에 실제로 사전을 한번 놓고 한번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벌써 걸리잖아요. 예. 종이를 만지고 예. 이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나 이것이 차이가 나요. 예. 똑같은 결과적으로 한 단어를 찾는데 그 과정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1, 2초만 딱 내가 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어를 찾고 하면은 5배, 10배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예.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된다 하는 본질적으로 갈 때는 아날로그적인 행위가 굉장히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디지털로 본 거는 그 순간에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로 이렇게 종이 위에다 써서 공부한 사람이 그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기억에. 네. 저 대표님 집무실 갔을 때 또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서재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일주일에 2권 이상을 읽으신다고 하셔가지고 2권까지는 이상은 아니고요. 예. 2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로 예. 거기 다 내 책은 내가 다 읽은 책은 아니고요. 때로는 이렇게 사서 또 나눠주는 책도 있고 또 좋은 책을 아직 덜 안 읽은 책 제가 미리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책이란 건 우리가 아날로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안 읽고 뭐 이렇게 들고만 다녀도 네. 좀 느낌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또 좋고.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와서 그 아날로그하고는 그 디지털은 그 목적에 충실한 것 같아요. 네. 그 아날로그는 내가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예. 연필은 사실은 요새 이제 저희가 연필 사업을 하는데 뭐 쓰려고 물론 이제 쓰려고 사겠죠. 그렇지만 학생들 이렇게 보시면은 집에 가면 뭐 많잖아요. 한번 조카나 누구 주위에 애 있으면 책상 한번 열어보세요. 막 볼펜, 이 샤프 이런 게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네. 또 사요. 또 사잖아요. 좀 이쁜 거 나오면 좋은 거 나오면은 그건 이미 어떤 이렇게 사용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우리 옷이 예. 없어서 옷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옷은 많은 사람이 옷은 더 사요. 이미 그 어떤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기본 그 기능에 이게 이제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아날로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책을 제가 말씀드린 게 네네. 그럼 이북도 체험을 해 보셨죠? 지금 보고 있죠. 예. 지금도 보고 뭐 제가 그거를 두 개를 예. 또 비교하시면 또 어떤 이제 사람은 이게 습관이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아날로그 세대니까 아날로그에 이제 습관이 돼 있는 세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책으로 공부를 했고 종이책으로 다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PD님은 아마 디지털 세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북으로 보면은 성이 안 차요. 뭔가 부족해요. 네. 예. 그러니까 종이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겼다가 또 이렇게 덮었다가 또 줄도 치고 뭐 이런 내가 또 이렇게 뭐 메모도 하면서 그걸 한 권을 딱 읽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인데 이북을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한 권을 딱 읽었다고 볼 때는 뭔가 좀 미진해요. 제 머릿속이. 예. 그 내용을 떠나서 예, 똑같은 내용을 아까 제가 그 꽃 이야기를 했죠. 예. 뭐 그런 거하고도 또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이제 본사가 250년 오래됐지만은 아주 아날로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안 하겠어요. 야 이거 뭐 연필 없어지지 않을까, 필기구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이 지금 PD님 같은 세대는 그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다니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하는데. 그런데 결론은 인류가 사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저희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아직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종이북도 지금 약간 위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그 생산자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기간은 아마 그 생산자들의 노력 이하에 달렸겠죠. 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버 카스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저도 사실 뭐 연필이 있긴 있었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뭐 국산인지 수입인지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런 걸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파버카스텔, 뭐 스테들러 이런 독일 또 명품 브랜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동아연필, 문화연필 이런 게 있고 또 뭐 일본의 뭐 미쓰비시, 톰보. 예. 그 다국적 브랜드들이 많이 있구나. 나라마다 다 있죠. 뭐 나라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파버카스텔은 가장 뭐 오래된 연필 회사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1761년에 설립이 됐고. 예. 올해 254년. 예.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연필 모양이 육각형인데 요것도 최초로 파버에서 만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옛날에는 둥그런 연필이었죠. 그러니까 책상 같은 데 자꾸 이게 떨어지고 미끄러서 그래서 왜 이게 떨어질까 해서 육각형 연필을 나왔고. 그리고 또 뭐 반 고흐, 또 헤르만 헤세 이런 또 천재 또 아티스트들이
애용을 했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표준을 정했다 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필의 길이라든가 연필의 그 경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3B, 4B, 5B, EH, EB 요 스탠다드를 정한 회사가 파버 카스텔입니다. 예. 아주 요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길이도 있더라고요. 길이도 18cm. 18cm. 그런 예. 그것도 표준 그 예. 길이도 파버 카스텔에서 정했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두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직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도 그러면은 예, 다이아미터도 그거는 뭐 사실은 표준이었고 브랜드별로 자기가 그냥 조금 그 옛날에는 표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는 내가 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브랜드별로. 네. 예, 하여튼 어쨌든 그 연필의 표준을 정했다, 기준을 제시했다 하는 데서 그게 이미 그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그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네. 한 거니까 대단한 회사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50년, 예, 지금 업력이 250년 된 회사. 그것도 연필, 물론 뭐 볼펜도 있고 뭐 만년필도 있지만 이런 필기구를 만든 회사가 250년 넘게 유지돼 왔고, 그 작년 매출을 보니까 심지어 8조 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필기구로 8조 원을 매출을 올린다는 상상이 게 안 되시죠? 예, 엄청난. 저희들은 이제 그 독일에 본사가 있고요. 세계 한 15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15개 지사, 판매 지사가 있고, 한 100여 개의 에이전트, 저희 같은 그 대리점을 갖고 있는 지금은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파버 카스텔의 어떤 역사와 그리고 그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것만 아셔도 어지간한 사업은 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청취자분들.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250년 된 회사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심지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네. 뭐 비결을 찾자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독일인 특유의 예. 그 일관성 예. 있고 그 꾸준함, 그리고 끊임없이 그 어떤 기술을 투자한다 그럴까 해서 그 단순한 물건이지만 그것을 명품으로 만들어서 그 공급하는 그런 능력 같습니다. 예. 이 보니까 이 설립자부터 지금 현재 그 오너까지 8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어져 내려왔더라고요. 한 가족이 예. 그리고 이 원래 설립자의 그 파버가의 아마 따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5대째. 예, 카스텔 그 성을 가진 남자분과 결혼을 하면서 파버 카스텔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100여 년 예. 전에. 예. 이 기업의 어떤 브랜드도 재미있고요. 예, 예. 카스텔 집안도 굉장히 그 독일의 오래된 그 귀족 집안입니다. 예. 아주 그 부호고요. 지금도 그 독일에 가면은 바바리안 북쪽에 가면은 카스텔 와인이라든가 아직 카스텔 은행 아주 그 굉장히 그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본사가 뉘른베르크. 네, 뉘른베르크. 예, 그 아주 역사적인 도시에 있어서 저도 말씀 듣고서 깜짝 놀랐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 파버 카스텔이 왜 250년 동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좀 비결을 찾아봤어요. 근데 250년 동안 꾸준히 변화를 했다. 그러니까 큰 본질은 유지하면서 변화를 꾸준히 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이런 뭐 육각형 연필도 있고 뭐 그 지우개가 달린 연필도 있고 이런 건데,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퍼펙트 펜슬을 가장 눈에 띄어요. 지금 네, 예. 제가 지금 이게 그 라디오 녹음이라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특별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연필을 이렇게 진화를 시킨다 하는 예. 점에서는 저도 이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신제품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이 연필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념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그 기술 투자를 하고 매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 퍼펙트 펜슬이 왜 특이하냐면 가격이 특이해요. 가격도 가격인데 저게 딱 얼핏 보면 만년필 같이 생겼어요. 네. 네. 근데 연필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이제 PD님이 만년필 같이 생겼다 하는 그 관점은 뭐냐면 사실은 연필은 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연필은 책상 위에 놓고 쓰는 물건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만든 게 퍼펙트 펜슬입니다. 예. 이게 이제 파버에서 그 연필의 불편함이 가장 불편한 게 가지고 다닐 수 없다 하는 건데 그것을 발상을 전환해서 저희 파버에서 이것을 예.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건 뭐 비싼 것도 있고 또 어린이용도 있습니다. 예. 몇천 원짜리도. 그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연필이 만년필처럼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지우개가 있는데 그 지우개도 별도의 캡이 있어서 요거를 열기 전에는 지우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쪽에도 요 연필이 들어가는 부위에 연필 깎기가 또 이게 아주 들어있습니다. 중요하죠. 예. 이동해서 야외 갔을 때 그 깎을 수가 있어야 예. 되거든요. 연필은 샤프하고 달라서 또 이렇게 쓰다 보면 계속 깎아줘야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지우개하고 연필 깎기하고 요건 거의 뭐 연필의 필수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필이 들어가는 저걸 뭐 홀더라고 해야 될까요? 캡이라고 합니다. 캡, 캡, 예. 캡에도 그 캡이라고 하기도 예.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연장대, 영어로는 익스텐더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 캡에 이렇게 자켓이나 주머니에 꽂을 수 있게끔 네. 다 돼 이동할 수 있고요. 있게. 예, 그리고 또 아름답고 예.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장식용으로도 예. 이렇게 쓸 수 있고.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대인 걸로. 요 캡이 예, 백금으로 예. 이게 도금한 거로 고급이고 예. 또 한 5, 6만 원대짜리도 그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요. 예, 또 플라스틱으로 된 건 똑같은 기능인데 예. 한 2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린이용은 또 몇천 원짜리도 있고요. 한 4가지 버전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필이지만 누구나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변화를 줬다는 거. 아주 지금 보면은 뭐 사실 간단한데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발명품이라는 것은 발명해서 쓰는 것은 정말로 싱거운 겁니다. 그죠? 예, 그 발명하는 나오기 전에 그걸 발명한 사람은 그 대단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요새는 뭐 이런 유사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예. 예. 그러면 그 연필을 다 쓰면 리필도 되는 거죠. 그럼 연필만 바꿔 끼면 되는 거죠. 예. 예, 이것만. 음, 그래야죠. 이게 이 익스텐더 값이 비싼 거죠. 연필 예. 값보다. 예.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게 그 백금이 예, 도금이 된 거죠. 예, 예. 이거 또 있고 또 요거보다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순은으로 된 거. 오. 도금이 아니고 요게 이제 순은으로 된 거. 이거보다 가격이 한 배 됩니다. 그러면 6, 70만 원대 네, 정도. 네. 어. 기프트용으로 많이. 어. 그러니까 하나의 그 필기구로 선물 준다기보다는 예.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그 선물용으로 아주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저 잃어버릴까봐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요. 네. 좀 가끔 네. 잊어버리셔야 저희도 좀 70만 원짜리 연필. 멋지네요. 아니 뭐 70만 원짜리 뭐 벨트도 있고 요새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와이셔츠 하나 청바지 하나도 명품은 그 정도 가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 밸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값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술 별로 하는 사람은 그 술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모든 그 가치란 것은 그 본인의 그 밸류에 따라서 아마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파버 카스텔의 또 하나의 비결이 보니까 매년 한정판 이런 걸 아주 또 갖고 싶은 물건들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 뭐 저희 브랜드뿐이 아니고요. 그 뭐 아시지만 명품 시계나 보석 같은 것도 이제 한정판을 만듭니다. 그 한정판이란 것은 일종의 수량을 정해놓고 만드는 거니까 일단 그 소비자들한테 희소성을 일단 주지요. 내용을 떠나서 그 파버 카스텔은 그 팬 오브 더 이어 올해의 팬 그래가지고 매년 한정판을 1761자루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회사가 설립한 해가 1761년도거든요. 그래서 뭐 한 만년필 한 자루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사이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이 컬렉터들이 있습니다. 수집가들이 세계적인. 그럼 뭐 저희 파버 같으면 사실은 1761자루가 그 뭐 금방 다 팔립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뭐 1761자루가 나가는 게 아니고 수십 자루가 한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는 한 200자루 정도도 팔리고 세계 각국에 뭐 이것은 더 이상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아까 그런 퍼펙트 펜슬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만년필도 그렇고 이게 뭐 콜렉터들이 산다고는 뭐 하셨는데 이런 30만 원짜리 이런 연필은 일반인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 할 것 같거든요. 연필을 그럼요. 좋아하는 분들은. 비디님은 혹시 뭐든지 본인이 30만 원 정도 아마 주고 물건 산 경험이 있으시죠? 뭐 옷이든 뭐 개인적인 소장품 혹시 아직은 없나요? 예, 단일 제품으로는 참 알고는 참 혹시 뭐 옷 같은 거 옷도 저는 양복 유니클로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그래도 양복 같은 거 꼭 떠나서 저희들은 공급자니까 가끔 컬렉터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보통 이게 돈이 있는 사람보다는 이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이 차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주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싼 만년필을 그냥 컬렉터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의 삶의 방식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좋아하는 데를 위해서 또 다른 거를 또 희생을 시키고 저축을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뭐 꼭 시계를 하나를 산다든지 만년필을 하나를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것이 아마 이 다양한 그 자본주의의 제가 봐서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이거 얼마짜리다. 그보다는 내가 뭘 좋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경험이 어릴 때 그 음악 좋아할 때 그 옛날에 그 우리 학교 때는 그 버스표를 엄마가 집에서 2장씩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는 갈 때 쓰고 올 때 쓰는데 그게 이제 학교 앞에 가서 돈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빵집 같은데 현금이나. 근데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집에서 걸어다니고 2시간씩 학교. 그래가지고 뭐 음반을 사는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갖는 게 아니고요. 제 지론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갖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그럼 이 디지털 세대들이 봤을 때는 연필? 뭐 만년필? 그걸 어디다 쓰죠?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필기구는 쓰기 위해서 그 탄생한 제품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볼 때 지금 만약에 PD님이 일상생활 하는데 시계를 안 차고 다녀서 불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이폰 시계 다 나오고 거리에 가면 10m마다 다 시계가 있습니다. 뭐 어디? 그럼 왜 시계를 그렇게 많이 사고 시계를 자꾸 시계값이 오를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니 시계가 지금 점점 더 팔립니다. 패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한테 질문이 왜 이렇게 이게 비싼 필기구가 필요하냐? 왜 비싼 시계가 필요하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그 본질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액세서리 그 기능이 제가 봤을 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소장품. 그 남자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멋있는 옷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는 별게 없어요.
무슨 좋은 시계를 차고 뭐 멋진 구두를 신는다든지 뭔가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여자들은 그것이 이제 많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필기구가. 예,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진 거, 더 멋있는 거, 이제 그런 걸 소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서 버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어디에 쓸까? 그렇잖아요. 뭐 쓸데 없음. 내가 생각할 때는 돈이 쓸 데가 없다면은 벌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쓰면 종이 조각이죠. 네. 그 돈을 가치 있는 거하고 바꾸었을 때 그것이 돈의 이제 가치가 나는 건데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무슨 그 남자로 말하면 시계나 그 뭐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자들은 또 다양한 뭐 액세서리 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방이 좋은 가방을 가방이 없어서 여자들이 가방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잘 이해하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사업은 더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또 사무실 가서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연필도 경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아가씨에게 좋은 선물로는 뭐 B, 2B 이런 제품이 좋다. 그리고 연필이나 만년필은 정장에 잘 어울리는 그런 클래식한 아이템이다. 볼펜은 이건 뭐 정장이 아닌 뭐 어떤 세미 편안한 옷에 어울리는 그런 도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칼을 한 자루 가지고 요리를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칼을 쫙 여러 자루를 몸에 차고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필이 제가 아까 16경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부드러움이나 단단함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경도라 그러죠. 그 소프트니스, 하드니스인데 그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람이 셋이 앉아 있는데 우리는 손목 힘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목 힘이 다른데 똑같은 칼 한 자루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요리를 하라 그러면 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편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연필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경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손목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약간 단단한 연필을 줍니다. HB를 이렇게 보통 줍니다. HB가 약간 기본인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 5, 6, 10살, 뭐 20살 이렇게 되면은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이에 비해 성별에 따라서 손목 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힘이 자꾸 세진다고 20살. 그러면 그럴 때는 B보다는 약간 단단한 거 쓰는 게 좋아. 힘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남자들한테는 HB를 보통 권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그 손목 힘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조금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뭐 B나 2B나 이런 것을 권해주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자들이 HB도 쓸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죠. 마치 사람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지 옷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그 서양에 가니까 이런 교육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사비로 그림을 그린다, 뭐 뭘 한다 이렇게 그냥 아무 남녀 관계 없이 연필 한 자루 줘서 하게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교육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칼을 써야 될 때, 중간치 칼을 써야 될 때, 큰 칼을 써야 될 때 요리할 때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마치 칼은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요리를 하라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칼 한 자루 가지고 그 요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퀄리티가 그 칼 5자루 갖고 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그럼 이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건축을 위한 어떤 뭐 설계도
그분들은 예. 전문가니까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그 뭐 정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옷에도 정장이 있고 캐주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서 갈 때 입는 옷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매일 이렇게 일상에 만나는 옷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필기구에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액세서리라는 것은 뭐 꼭 필기구뿐이 아니고 다 이 옷이나 패션에 맞추는 물건이 액세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바지 입고 만년필을 쓴다는 것은 좀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옷에도 정장이 있고 캐주얼이 있듯이 필기구에도 정장이 있고 캐주얼이 있는데 그 서양에서는 보면 만년필하고 연필이 정장에 속하고 볼펜하고 샤프 이게 이제 사실은 샤프가 이게 표준어는 아닙니다. 이게 유럽에서 미케니컬 펜슬이 일본에 와서 샤프가 돼갖고 우리나라에서 이 샤프가 된 단어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표준어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그 정장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삶의 재미잖아요. 자기가 정장을 입을 때는 뭐 만년필 한 자루 정도는 그것이 뭐 만년필도 뭐 값이 안 나가는 것도 많으니까요. 한 자루 이렇게 같이 꼽으면은 그것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입는 옷은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거든요. 서양에서 온 문화잖아요. 그러면 뭐 액세서리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복을 입고 만년필을 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어차피 그런 것도 알면은 뭐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비즈니스 할 때 어떤 뭐 보이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뭐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독일이나 뭐 유럽 이런 데 가서 무역을 막 이제 하려고 할 때 정장을 입고서 연필이나 만년필을 쓰면 그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 기본은 아는구나. 네,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근데 정장을 입었는데 볼펜을 꺼내서 뭐 이렇게 언밸런스하죠. 마치 여자가 그 성장을 딱 하고 정말 뭐 참 고가의 핸드백을 들고 딱 앉아서 뭐 글을 쓰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볼펜이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 참 어디서 뭐 받은 어디 길거리에서 참 어디 음식점에서 하나 얻은 그런 볼펜이 나온다 하면 그 하나에 다 버리는 거죠. 사실은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건 사실은 바늘구멍 이런 데서 싹 무너지는 겁니다. 그 디테일 그것이 제가 봐서는 저희 나라가 선진국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명품이라는 데 대한 개념이 약하고 명품을 쓰는 건 좋아하지만은 아직은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쟁 제품들 뭐 또 스테들러도 있고 라미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죠. 뭐. 라미도 있어요. 이 보면 다 독일 브랜드인데 이 독일 쪽에서 이렇게 유독 명품 브랜드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제가 그 독일하고 저도 한 30년 가까이 독일 제품을 취급하고 독일을 드나들었습니다. 또 요새 뭐 아시지만 꼭 이런 필기구뿐이 아니고 뭐 자동차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도 모든 분야에서도 독일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뭐 또 사필 귀정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진국에 이제 가는 길목에서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파버 카스텔 저희 연필로 비하면은 한 자루씩 이렇게 다른 경쟁 뭐 꼭 국산도 좋고 다른 브랜드하고 비하면 조금 비쌉니다. 저희 가격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년 쓰는 거하고 200원짜리를 3년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보통 사람은 살 때 그 가격을 상대 비교해서 100원짜리가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200원짜리를 3년 쓰는 게 이게 더 쌉니다. 기꺼이 초기에 200원을 지불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데
메이드 인 저머니의 그 위력은 굉장한 겁니다. 네. 하다못해 이쑤시개 하나도 독일제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격에 맞춰서 물건을 만든다기보다는 우선 물건의 효율을 먼저 생각한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돈 내는 것보다도 처음에 약간 돈을 더 내더라도 자, 뭐 꼭 내가 그 특정 그 차량 네. 같은 것도 비교하면은 뭐 독일 저도 가보면은 보통 독일 브랜드는 평균 그 자동차를 타는 횟수가 바꾸는 횟수가 한 15년. 그거 우리나라 한 3배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뭐 4, 5년? 그렇죠. 예. 자, 내가 생각할 때 아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4, 5년 탔을 때의 차량 값하고 저쪽에서 10년 탔을 때의 차량 값을 나중에 중고를 팔았을 때 뭐 이런 거 상대 비교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게 더 싸냐? 독일 기준으로 하면 독일 차가 더 싸다 그럽니다. 그 사람. 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저 동료 독일 세탁기 같은 것도 제가 그 동료 하는데 브랜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만 사면 그냥 평생 쓰는 세탁기거든요. 국산보다 한 2배 비싸죠.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그걸 사죠. 네. 아유, 그 브랜드가 생각이 나네요. 예. 네. 그 브랜드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메이드 인 저머니의 본질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느 물건이든지. 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세계 시장을 어느 분야에도 거의 지금 탑에서 지금 예. 선진국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저먼 뭐 저희는 뭐 게르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게르만족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글쎄, 그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제품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성까지.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외국에 가면 좀 급하다 그러잖아요. 네.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가 정말로 뭘 집을 짓는다, 어떤 단기에 뭘 하는 데는 참 그 맞는 성격인데 어떤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데서는 조금 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옷 같은 것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한국 옷은 우리나라 손재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서 명품 대접을 못 받는 거는 그저 마지막에 손질 하나가 뭐 실밥이 하나가 있다든지 그 사실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데서 그만 놓쳐가지고 값을 그냥 못 받고 그것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적어도 제가 가보면 연필 하나를 만들어도 가서 거의 뭐 그 불량품이 없어요. 네. 그리고 0.1%가 미스가 돼도 고객에 안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혹시 명품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새 뭐 그때 화두인데 명품하고 명품 아닌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명품이고 이런 거는 명품이 아니다. 혹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통. 네, 또 예. 개인적으로 전통이 있고. 예. 그리고 희소성. 희소성. 예.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겠죠. 네. 예. 뭐 명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가격은 저희 그 파버 카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첫 번째 그건 아니에요. 제품의 퀄리티를 제일 먼저 따집니다. 퀄리티, 그 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은 내 능력 안에서는 지불을 한다고요.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면은 가격은 그 다음에 본다고. 그런데 명품이 아닌 것은 그 반대로 봐요. 그리고 이 관점이 이게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연필은 사실은 공산품 아닙니까? 공산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IMF 때 인건비가 비싸다 이래가지고 많은 연필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 인건비가 비싸다. 그래갖고 공장을 다 중국으로 옮기고 이러는데 독일은
지금 4만 5천 불, 5만 불 되는데 연필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인건비가 우리보다 2배, 3배 비싼데도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공산품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적어도 파버카스텔은 연필을 공산품이라기보다는 문화용품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물건이 달라요. 같은 물건을 네. 보는 관점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명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담고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네. 예. 우리가 그 비싼 여자들이 가방 같은 거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 가죽질 뭐 사실 이런 걸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정말로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가방도요. 떨어져서 못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백만 원짜리 그 여자들이 그냥 아낌없이 그 명품 가방에다가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고는 행복해 하잖아요. 아까워하는 게 아니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명품이죠. 네. 정말로 이게 물건을 받았을 때 행복해하고 정말 아까워서 못 쓰겠다 그러고 정말 제가 자랑스러운 거는 이 파버카스텔의 500원짜리 1000원짜리 연필도 이렇게 사가거나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연필이 너무 이쁘네 아까워서 못 쓰겠네 이래요. 네.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네. 적어도 그 정도는 만들어내야 명품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걸 이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야죠.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만드는 사람 개인적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자기가 자라면서 그런 걸 써보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참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물건을 제가 자꾸 이게 써보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거든요.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양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한 15살쯤 되면은 생일 선물을 사줘요. 네. 뭘 사주냐면 예를 들면 명품 구두를 하나를 사줘요. 명품을. 네. 15살짜리한테. 그 비싼 거죠. 응? 그런데 사주는 걸로 끝을 안 내요. 그것을 그 가치를 알게 가르쳐요. 이 명품 구두는 네가 몇 달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10년, 20년 얘가 발이 맞는 한 쓴다고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제품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그 경험을 가르쳐줘요. 그런 아이가 자라서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이 20대, 19대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짝퉁을 써요. 나는 유럽에 가면 선진국에 가면 짝퉁을 드는 건 범죄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그냥 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재미를. 그런 사람들은 절대 커서도 자기가 그 명품을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사지? 못 쓰고 못 만들죠. 아주 깊은 그런 그 문화적인 저희들 그게 있어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 보고 이게 다른 데 돈을 좀 아껴 써서 좋은 물건 하나 사서 써봐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든지 괜찮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유를 저는 그 명품 그 만드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뭐 폴 스미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고. 예.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하시죠? 네. 저는 뭐 잘하고 있네요. 저 아이들한테 파버카스텔 색연필과 연필을 좀 쓰게 하고 있으니까. 그 연필뿐이 아니고 다른 물건도 그것이 이제 사치하고는 별개 같아요. 제가 보면은 사치는 자기가 분수에 넘치게 뭘 갖는 게 사치지만은 정말 자기가 절약하고 뭐해서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를 사서 애용하면은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명품이죠. 이거 좀 얘기하고 보니 또 생각이 나네요. 제 애들 쓰는 것 중에 그립이 있고 전보 그립이 있더라고요. 연필요? 예, 색연필이. 네네. 딱 접으니까 이건 또 삼각형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오돌돌돌한 것들이 또 이렇게 뭐 어떤 걸 떠나서 이제 끊임없이 혁신을 하는 거죠. 네. 계속 이것이 끝이다. 뭐 완벽하다 생각하면은 더 이상 더 좋은 걸 못 만들죠. 항상 더 나은 게 없을까? 더 뭐 고객들한테 더 편리한 게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해마다 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고.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 저 사전에 이제 미팅을 했을 때 뭐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 시계에 대한 비유가 전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그 정확한 시계,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시계가 오히려 더 비싸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 제 이제 개인적인 저도 시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몇 개 컬렉트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건 없지만은 그 시계라는 것은 탄생할 때 우리가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든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잘 맞는 그런 게 이제 좋은 시계고,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요새 이제 그 세 가지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를 넣는 우리가 쿼르츠라 그러죠. 네. 쿼르츠 넣는 시계. 그다음에 오토매틱. 그래서 자동이고 이게 이제 차면은 이게 가고 풀어놓으면은 이제 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찰 때 또 시간을 맞춰야 되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매뉴얼 그래서 네. 그 탭을 감는 거. 네. 옛날 말로 밥준다 그러죠.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쿼르츠가 제일 편리합니다. 보통 그걸 제일 많이 차죠. 그 뭐 한번 시계 배터리 넣어놓으면은 그 배터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 뭐 손댈 이유도 없잖아요. 가만히 둬도 차면 항상 시간이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할 때마다 이 시계를 맞춰줘야 돼요. 또 가끔 시계방에다 갖다 수리도 해야 돼요. 2, 3년마다. 그 수리비도 그 고가 시계는 굉장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불편한 순서대로 사실 시간도 그 배터리 시계가 제일 잘 맞아요. 그건 뭐 몇 년에 뭐 1초도 안 틀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수리를 잘 안 하면요, 이게 저 기능이 떨어져요. 그 오토매틱이나 저 매뉴얼은 네. 그러니까 자꾸 자주 수리도 해주고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가격은 뭐 10배, 20배 이 서로가 이게 올라갈수록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아날로그의 본질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사실은 유럽에서 페라리 차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난답니다. 제일 비싼 차가. 근데 제일 AS를 많이 한대요. 예. 왜냐하면 손으로 다 매뉴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계도 그 쿼르츠는 거의 기계로 만들어내죠. 네. 탁탁 지금 몰드로 찍어가지고. 근데 올라갈수록 사람이 많이 이렇게 거의 수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장도 잘 나고, 그럼 그걸 고치고 페라리를 가지고 타고 가서 AS를 하고 그런 걸 즐긴대요. 그 소유자들은. 자기 집에서도 그걸 고치고 말이죠. 휴일날만 되면 거기다 색칠도 하고. 마찬가지죠. 컬렉터들은 저도 집에 가면은 사실은 일요일 같은데 2-3시간은 제가 구두 한 10켤레 쫙 펴놓고 집에서 제가 구두 닦아요. 저는 구두방에 잘 안 가요. 그 구두 닦는 걸 배워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또 시계도 가끔 나 혼자 속은 수리 안 하지만은 쭉 펼쳐놓고 겉에는 다 이렇게 닦아요. 정기적으로. 또 필기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과정을. 과정을 즐기려면 쿼르츠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네. 예.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오늘 내가 그 대화를 처음 들어가서 들어올 때 아날로그의 본질이에요. 그럼 연필도 이 전통적인 그런 칼로 깎는 게 그게 더 이제 그러면 본질에 가깝겠네요. 그러니까 샤프는 네. 비싼 게 없어요. 비쌀 수가 없어요. 연필이 더 비싸죠. 샤프가 제일 편하잖아요. 네. 샤프 또 항상 로그아웃 하면 아무 불편한 게 없죠.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두께로 항상 나오고. 예? 그 만년필이 필기구의 꽃은 이제 제가 필기구 사업을 하니까 만년필 이야기만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만년필이 꽃인데 필기구 중에서도 왜 꽃 중에 꽃이냐면은 만년필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써도 그 각도나 이게 다 달라요. 네. 자기만의 길을 들이면요. 박 PD님이 쓰다가 오래 쓰던 만년필 내가 쓰면 안 나가요, 잘. 자기가 길들였거든. 예. 예?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주 자기한테 완에는 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만년필이 우리가 사실 옷 중에는 제일 소중한 자리는 양복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의잖아요. 예. 필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년필 한 자루 정도는 그 뭐 몇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딱 해서 그 좋은 자리, 특히 그 취재 같은 거 하실 때 상대한테 그걸 이렇게 앞에서
하면은 그 굉장히 상대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젊은 기자들 만나면 이런 거 가르쳐줘요. 예. 그 김훈 작가분 뭐 카레 노래 이런 거 쓰신 아주 이제 스타 작가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나는 원고지 쓸 때 연필로만 쓴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훈 작가분께서 왜 원고를 연필로만 쓰는지 대충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예. 저 총각들요 결혼 못하는 분들한테 혹시 그 손글씨로 만년필이나 연필로 연애 편지 한번 써서 보내보라 그래서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유,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